자, 창비 교과서 2단원 문학의 이제 소설, 그 다음에 희곡 시나리오, 이제 희곡 시나리오예요. 봅시다. 일단은 좀 작품의 특징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작품 해석을 한 다음에 마무리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일단 얘도 서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인물 세팅 중요하다고. 잘 들어. 원래는 인물과 성격이 동여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면서 약간 구분되는 느낌이에요. 그럼 성격은 뭐냐면 성격의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 예를 들면 나이, 뭐 직업,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격 요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 이거 한번 제재 소재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희곡 시나리오는 자궁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주인공 봐. 이런 게 전부 다 성격이야. 왜냐면요. 이게 이 주인공을 구성하는 요소잖아. 자, 앞길이 창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시한부 인생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성격 때문에 앞으로의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남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우리가 앞으로 죽을 날이 한 60년, 80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익숙한 것의 소중함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익숙한의 소중함을 읽게 되는 이유는 이제는 익숙하지 않게 되니까 시한부를 앞두고 있으니까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내면 심리도 시한부 인생이라는 성격 때문에 온 거죠. 동시에 봐봐. 의사임에도 아내의 고통에 무심했던 남편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도 마음이 안 좋을 텐데 가족들에게 심지어 헌신적이었다면 그 주인공의 시한부 상황은 훨씬 더 애틋해지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 좀 인물 구조들을 그려보면 일단 인희와 정철은 부부고 여기서 연수와 정수가 아이로 나온 거고 여기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도 수발을 들어야 돼. 왜? 중증 치매잖아. 그럼 누가 수발을 들었겠어요? 엄마가 수발 다 들었겠죠. 아내로서 역할도 했겠죠. 자녀들도 엄마가 다 챙겼겠지. 그러니까 엄마는요 엄마의 삶이 있었던 거지 자신의 삶이 없었던 거야. 그럼 그런 엄마가 이제 자궁암 말기로 죽게 생겼거든. 이런 상황을 세팅하고 들어간다는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봐봐. 지금 정수는 재수생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고3도 아니고 재수생이야. 더 심각하죠 이제. 자, 항상 이런 서사 장르의 느낌은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자, 이런 게 전부 다 성격 요소라고 했죠.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서 교회에서 살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퇴직은 안 했거든요. 그럼 봐봐. 지금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요. 미래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좀 아프긴 아팠거든. 아이고 자궁암 말기인지 알아버렸어. 이것도 성격이죠. 잘 들어 얘들아. 노후 준비도 일종의 사건이면서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왜? 노후 준비라는 그래도 이제 은퇴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제 우리 가족 뒷바라지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상황들이 세팅이 된 것 자체가 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다 성격 요소라는 거예요. 정철이는 어떻게 했어? 흘려들었고 어쩔 수 없이 자책할 수밖에 없죠. 더욱 악화되는 상황. 앞으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시어머니 어떻게 하지에 대한 걱정들.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화장실 안. 자, 이렇게 샵이 있으면 이건 씬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씬 넘버. 장면 번호야. 그래서 이건 보통 한 컷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카메라가 한 호흡으로 담는 거를 보통 씬 넘버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장면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에 공부할 때는 장면 단위 구분이 되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희곡 시나리오는 특히 시나리오는 장면 단위로 시나리오가 적히다 보니까 장면 인식하기가 참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면은 호흡이 짧고요. 인물, 사건, 배경
요런 요소들이 변화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장면도 변화가 생겨요. 계속해서 볼게. 인이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치매인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인이. 근데 봐, 왜 마음이 아플까? 인이의 내면 심리, 자신의 상황 때문이죠. 근데 봐봐, 지금 여기는 왜 존댓말 썼다고 왜 반말 쓸까? 이거는 뭐예요? 친근한 표시죠. 그리고 봐봐, 지금 시어머니 지금 어떤 상황이요? 치매잖아. 맞냐, 인이? 그렇죠? 치매죠. 인이 시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치매 노인들은 가끔씩 막 소녀로 돌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누가 존댓말 해주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어머니한테 이렇게 친근한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지. 인이가 먼저 죽게 된 상황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싸우다가 돼요. 정도 들죠. 정도 많이 들었다고.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은 밉다가도 아꼈다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치매 때문에 기억이 없을 부분들도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대사로서 이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동시에 봐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지문이라고 하는 거거든. 또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게 이 지문과 지시문으로 대사를 지시하고, 대사래, 연기를 지시하고, 이런 시나리오 특성상 연기를 통해서 내면 심리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지시문들은 전부 다 연기의 지침이자 동시에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단서들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도 높아진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장면이에요. 씬 넘버 58, 51.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일종의 내적 갈등도 있다고 봐야 돼. 또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걱정과 고마움. 당연히 내가 죽고 나면 어떡해. 돌볼 사람이 없잖아. 두 번째는 옛 시절 같이 했으니까 고마운 거죠. 결국 목적은 뭐야? 이별 준비예요, 이제.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진솔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별 준비로 가고 있습니다. 쭉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연수, 인희의 딸이야. 갑자기 절로 가 이러는 거예요. 아, 왜요? 왜 이래? 갑자기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계속해서 볼게. 안방으로 이제 옵니다. 이제 누가 있겠어? 아빠. 아빠도 지금 미안하죠. 근데 봐, 어디가? 좋은데라고 전원주택. 왜? 죽음을 앞뒀지만 그래도 준비했던 거, 그래도 서로의 어떤 기대, 서로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좀더 마음이 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준비한 걸 좀 실현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봐봐, 인이는 당연히 몸이 안 좋죠.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바람이니까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인이와 남편 간의 관계가 나오는 거고, 다시 할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인이와 할머니의 관계. 그리고 할머니는 그래도 마음을 알아줬는지 끄덕끄덕. 자, 그럼 봐봐, 이제 이 두 번째 장면인데, 여기 샵 59는요, 아니네, 샵 58, 샵 51, 샵 51. 샵 51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아까도 나와 있지만 인이가 할머니에 대한 감정인데, 동시에 지금 딸한테 할머니가 너무 이상한 짓을 해버렸잖아. 막 욕하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놓쳤어. 왜? 너무나 맥락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야?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저질러 놓은 짓을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정신을 딱 차렸더니 예를 들면 바지를 벗고 대변을 누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비참해. 근데 치매 노인들은 그런 상황에 한 번씩 놓인단 말이야. 그 마음을 아니까 차라리 정신이 멀쩡할 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그냥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는 아닐 거야. 그런데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이제 60, 63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희와 정수 사이 좋네요. 정수는 하지만 차마 못 보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 정수는 누구냐면 아들. 그리고 연수는 운전하고 있고 정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거겠죠. 지금 여기서 딸이 운전하고 있고 여기 아빠 앉아 있고 여기에 엄마랑 아들 앉아 있고 뒷자리에 드디어 전원주택에 왔어요. 온 가족이 같이 왔어. 자다 일어나서 우리 집이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 봐봐 왜 마음이 짠해질 수밖에 없냐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 그럼 사실 다 허무한 거죠. 안타깝기도 한 거죠. 미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짠해질 수밖에 없죠. 정수 아들도 그게 안타깝죠. 아프겠죠. 엄마는 그런 아들 좀 위로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봐봐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이렇게 아들, 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해지겠어요. 뭐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고. 지금 봐봐 그러면 인희가 이제 한 명씩 이별 준비를 하는 거야.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희와 시어머니의 이별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인희와 아들의 이별 상황인 거야. 여기는 이제 위로를 했으나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자신의 바람은 뭐야? 그래도 엄마였지? 네 라고 대답하면서 이제 서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수와 이별하는 장면인 거죠. 연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딸은 좀 더 컸잖아. 그러면 이거야 결국에는. 봐. 내가 아들은 재수행이니까 아들한테 바라는 게 크게 많긴 어려워. 근데 딸은 지금 차도 운전하고 어른이고 직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는 딸한테 그나마 뭔가를 남겨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책임이든 의무든 어쩔 수가 없죠. 아빠한테도 남기는 게 있겠죠. 하지만 딸이기 때문에 남겨줄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딸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전히 봐 이게 엄마와 딸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엄마들은 혹은 딸들은 서로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다. 너는 점점점 나야, 엄마는 점점점 연수야라고 얘기하는 거 보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클리셰를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제가 딸은 아니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 수필 에세이가 있어요. 뭐였지? 안녕 엄마 안녕 유럽이었나? 이게 절판됐는데 이거 진짜 눈물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거기도 비슷해. 엄마가 담낭한 말기에 알게 됐어. 집이 막 그렇게 유복하진 않았어요. 막 아빠한테 엄마가 맞고 살고 엄마가 도망가고 그랬어요. 대구 분이시고 그래서 대구에서 지금 책이랑 커피랑이라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고 그분이 자기의 유럽 여행 에세이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지금 책이 한 5권 있어 집에. 절판돼가지고 내가 막 여러 권 사놨어. 너무 좋은 책이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엄마가 담량한 말기에 돌아가셨고 엄마가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라고. 그래서 딸이 바로 유럽 여행을 가요. 그러면서 엄마와의 이별을 유럽 여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거든.
그럼 보잖아.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엄마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더라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엄마와 딸 사이는 그런 게 있나 봐. 엄마와 딸 사이에는 뭔가 그런 동일시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엄마는 딸한테 뭔가를 남겨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다. 동일시가 되고. 그 좋은 것만 주고 싶거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 가족으로 살고 인간으로 살다 보면 책임과 의무와 부담감도 있을 수밖에 없고 어쩌겠어. 그거는 딸인 연수가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둘이 남습니다. 정철. 이제 연수가 태워다 주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둘을 보내는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전원주택. 그럼 이제 누구와 누구만 나눈 거야? 인희와 정철만 나온 거죠. 그럼 아마 둘의 이별 장면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서 전원주택이 이제 준비가 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은퇴만 하면 넘어와 살면 되거든. 하지만 은퇴도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쩌겠어. 지금 아니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은퇴는 아니지만 와서 여기서 둘이서 노후를 지내려고 했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의 인연의 시작을 보는 거죠. 신혼여행. 그래서 그 시절에 의사들 당연히 의대생 때는 가난했잖아. 그러니까 신혼방도 못 차리고 사는 거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못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우리 집을 이렇게 얻게 됐네. 당신은 집에 와서 살겠네 10년이나 더 라고 기대하는 건데 봐봐. 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어죠. 그러니까 진심이지만 또 상황적으로 보면 반어인 거야. 좀 어렵죠. 그러면 반어라고 하지 말자. 진심이야. 진심이지만은 좋을 수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위하는 마음이에요. 힘든 사람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거자 결국에는 봐봐. 엄마는요 시어머니를 보살피죠. 그리고 아들을 보살피죠. 그리고 딸에게 엄마 대신 살아달라 그러죠. 그런 엄마를 누가 보살피고 있어? 아빠가 또 보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보잖아.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어릴 때 아빠 보살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맺어지고 있고 관계 맺음을 잘 보시고 남편과의 이별 장면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음이 앞두고 있을 때 막 버킷리스트 같은 거 이루기도 하거든. 물론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죽음을 앞둘 때 버킷리스트 의미 있죠. 하지만 평소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봐. 저녁상을 차리는 거, 차를 마시는 거, 씻는 거 전부 다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있는 거죠. 일상을 함께 하는 거라고요. 왜? 사실은 생각해 보잖아. 일상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 익숙함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뒤에 유언을 나타냈어요. 왜? 그런데 무슨 얘기야? 화장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기억하기가 힘들어. 흔적이 안 남으니까. 흔적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조차도 지금 뭐냐면 내가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힘들더라. 바꿔 얘기하면 우리 가족도 힘들지 않겠어? 왜? 분명히 당신들도 나를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떠돌 텐데 그럼 안 되지. 그런 걱정. 그리고 봐봐. 이거 봐봐. 괜찮지? 이건 약간 답정 너죠. 잔소리도 않고 좋지 뭐. 이거는 뭐야? 대답을 하지만 약간 츤데레지. 이런 건 이제 반어죠. 싫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본심을 얘기하고 봐봐. 일상이죠.
일상이죠. 근데 봐. 맛없는 된장국이든 맛있는 된장국이든 무슨 얘기예요? 항상 생각난다는 거죠. 항상. 항상 생각난다는 거죠. 항상. 근데 봐라. 자 봐. 앞으로 어머니가 망령 부릴 거니까. 봐.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이제 잔소리 못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살아있을 때인 것 같아. 그런데 슬슬 이제 언제야? 죽은 뒤기도 하죠. 전부 다 미래 얘기잖아 이제. 그렇구나. 지금 무슨 얘기야? 현재에서 미래까지 나는 항상 너가 기억날 것 같고 그리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약간 이런 이거 심파라고 하잖아. 근데 요즘은 너무 이런 감성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두 가지죠. 잘 지내 동시에 내가 소중했으면 좋겠어. 맞죠? 동시에 정철이도 좋아 인 거죠. 고마웠어.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서로. 자, 이제 몽타주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편집점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한 장면 안에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어떤 장면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몽타주예요. 하나의 촬영 기법이야. 그러면서 네 가지 장면을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줌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고 다시 이제 전원주택을 왔고 침실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바뀌었죠. 아, 죽었네요. 끝. 이런 상황. 됐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이가 죽는 장면 마지막에 둘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둘이 노후를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잖아. 근데 봐. 우리가 지금 현재 집에서 살다가 노후를 약속한 곳에서 살다가 결국 미래에는 죽겠죠. 그러면 이거를 좀 앞당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안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죽음까지 이르는 장면까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희곡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정보량이 많아.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는 제가 별도 개념 강의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작품 내용 위주로 처리를 할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야. 상황 뭐라고? 네. 헌신한 엄마가 가족에게 헌신했던 엄마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거든요. 여러분 봐봐.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역설법이라고도 해. 왜? 이별은요 부정적인 건데 아름답다 긍정적인 걸 수식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동시 성립될 수 없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고 이런 모순법으로 수식하는 것을 모순 형용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미 제목에서 역설법이야.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건 되게 슬프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아름답게 또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갔다면 유의미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한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성격 제시할 수 있다고요. 봐.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죠. 근데 봐. 이게 바로 죽기 전날이에요. 엄마가 죽기 전날까지도 할머니 걱정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건 책임감이고 의무고 동시에 배려고 엄마로서 역할이죠. 이건 뭐야?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음이죠. 계속해서 봐. 그럼 봐. 지금 할머니도 걱정하고요. 아들한테 주고요. 줄 게 이거밖에 없다. 미안해 보면 전부 다 엄마는 뭐야? 주기만 하죠.
헌신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잖아. 엄마들은 다 헌신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빠들도 헌신만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해보면 봐봐. 사실 아빠가 가족을 안 꾸리고 애를 안 낳고 살았잖아요. 그럼 아빠가 타고 싶은 외제차도 탔을 거고 스포츠카 뭐 카푸하면서 살았으면 되겠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명품 다 사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다녔겠죠. 근데 사실은 엄마들은 아빠들을 보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덜 사면서 결국 자녀들이나 가족들 위해서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익숙해서 놓쳤던 거지만 이 가족의 소중한 헌신이라는 가치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한다는 측면에서 교과서 굉장히 좀 좋은 소재 잘 선정한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죠. 봐봐. 이런 거는 꼭 출제 포인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씬 넘버 70으로 표현하자면요. 잘 들어. 배우의 연기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또는 장면, 화면으로 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 반면에 얘를 소설로 표현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걸 서술로 쓸 수 있죠. 연기로 보여줄 수 있는 걸 서술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리고 연기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내면 심리를 묘사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내면 심리죠. 그리고 봐봐. 이름 모를 차 한 잔에도 이거는 뭐야? 아빠의 속마음이거든요. 즉 내면 심리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즉 가장 큰 차이는 뭐야? 네. 배우의 연기나 대사로밖에 못 보여주는 서술이나 내면 심리 묘사가 가능해진다는 거. 그래서 딱 그 내용 묻고 있냐? 내면 심리 드러난 부분 어디지? 라고. 그럼 그 심리를 시나리오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지시음밖에 없다고. 그래서 심리를 어떻게 보여줬어? 이런 식으로 연기에 대한 지침과 내면 심리를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들어갈 때부터 강조했던 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극갈래의 특성이고 서사 장르의 소설과 비교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포인트로서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인물 심리를 어떻게 제시할 거냐 보세요.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아예 서술을 해버려요. 직접 소술을 해. 직접 소술. 반면에 씬 넘버 70에서는 대사,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를 뭐라 그런다? 텔링. 직접 서술이니까. 보여주니까 뭐라 그런다? 쇼잉. 정리해 놓으시면은 표현 방식에 대한 차이까지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개념어까지 정리되어 있죠. 텔링이라는 개념어와 쇼잉이라는 개념어. 자, 그리고 여기서 독자, 인물, 서술자 간에 거리감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개념 강의에서 따로 한번 자세히 다룰게요. 여기서 자세히 다뤄버리면 너무 내용이 많아. 딱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죠. 시나리오 용어에 관련된 것과 이 서술자, 인물, 독자의 거리감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 개념 강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술 장르고요. 바로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지 못한 폭포. 자, 봐. 일단 인물 세팅부터 확인할게. 왜? 이게 수필이지만 결국엔 수필은요. 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 같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사 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게 세팅돼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구경 갔다가 보지 못하고 깨달은 바를 썼대. 내가 항상 얘기하죠. 경험에서 온 깨달음이야. 자, 폭포 찾으러 골짜기에 갔어요. 아름다워. 폭포는 보지 못했어. 자, 그럼 봐봐. 가치가 없니? 아니, 아름다운 풍경 봤잖아. 그리고 아우가 보았다는 폭포를 갔더니 좀 별론데? 근데 진짜 폭포가 있다는 노인의 말을 듣고 또 아쉬워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볼까요? 자, 풍패독이 동적이라 그래서 지명을 얘기하면서 위치, 배경 세팅합니다. 능한곡이라는 배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서쪽으로 흘러서 소월석 아래 대천으로 흘러가는 것들 묘사하고 있고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가 아우 자에게 폭포가 괜찮다고 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한 거예요. 세 사람이 모두 말 타고 가봤습니다. 두 아이는 걸어서 가고요. 중간 골짜기쯤에 들었을 때 인가가 보였어. 좀 썰렁하네. 노인이 나왔어요. 지름길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말들 일단 놔두고, 왜 말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마 좁은 길이었나 봐. 그래서 말을 놔두고 쭉 걸어봤더니 너럭바위가 있었고, 괜찮네. 내가 기대 못한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되게 서로 행복했겠죠. 그러면서 쭉 걸어가 보니까 기대도 못했던 경관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폭포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죠. 왜?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기대 안 했지만 좋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여전히 목표에는 폭포는 못 찾고 있어요. 계속 가볼게. 그리고 드디어 길을 찾아갔고, 그 노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쭉 가보니까 폭포 어딨지? 그래서 봤더니 폭포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봤더니 너무 별로인 거야. 실망이죠. 즉 기대가 컸더니 실망도 큰 거야. 아까랑 너무 반대죠. 아까는 뭐였어? 기대가 없었는데 너무 예쁘니까 실망을 당연히 얻고 너무 만족도가 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맞죠? 기대가 필요 이상으로 크면 오히려 실망인 거고요. 기대가 별거 없으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약간 역설적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어? 아유 별로네 라고 실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노인이 뭐래? 아니요, 그 위에 더 있는데요. 난 이제 어떻게 됐어? 첫 번째 교훈이죠. 더 갔어야 되죠. 끝까지 갔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예를 들면 물길이 이쯤 있어. 근데 우물을 파겠다고 땅을 팠어. 계속 팠어. 아유 안 나오네. 여기서 하루만 더 파면 되는데 에이 몰라 하고 딴 데 파버리면 얘는 실패인 거죠. 내가 이런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더 끝까지 가보지 못했던 것이 아쉽죠. 맞죠? 근데 한편으로 뭡니까?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오면 되죠. 또 세 번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예요. 오히려 기대가 작더라도 만족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교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 동생이 본 폭포가 있고 실제 폭포가 있죠. 폭포를 찾아간 경험과 깨달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끝까지 갔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끝까지 갔으면 진짜를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교훈 뭐라고? 끝까지 갔어야 될 건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도 여운이 남았지. 세 번째는 뭐라고? 기대와 실망은 비례해. 오히려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만족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깨달음 세 가지가 글의 주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 마무리 지어볼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현대냐 고전이냐 나뉘고 있기 때문에 수필에 대한 설명은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수필은 자신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징은요, 표현법과 주제인데 수필은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경험에 따른 깨달음, 그리고 시간 순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깨달음들 얻었다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출제될 만한 포인트들 정리하고 갈게요. 필기하시고 한 10초 정도만 잡아준 다음에 갈게요.
자, 교술관례의 특징인데 교술은 얘기했었죠. 주제, 구성, 문체, 소재와 표현법 같은 거 5가지 요소로 물어볼 수 있고 특히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도 있다 그랬었고 주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독서 구조도 보이고 이런 소설 구성도 보이는 거예요. 그 소설 구성 인물 세팅 되고 있죠. 목수라 그랬으니까 직업 같은 건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디서 나와? 경험에서 나오죠. 경험에서 나는 감상과 깨달음이 있죠. 그럼 뭐야 이제? 우리가 생각과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시를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즉 무슨 얘기예요? 나를 반성하게 된 거죠. 왜? 노인이 나를 깨우쳐 준 거니까. 즉 무슨 얘기야? 그 앞쪽의 첫 번째 경험과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경험이 상통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차칠이랑 어떤 사람이 있어. 신발 사러 갔어. 그래서 내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어. 그런데 내가 이걸 안 가지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집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아니지. 그냥 뭐 하면 돼? 아니 그냥 신어보면 되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사려고 장에 가면서 내 발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내 발을 이렇게 그림으로 본을 떠서 들고 간 거야. 이해되죠? 근데 시장 가가지고 신발 사려고 보니까 이걸 집에다 놔두고 왔네? 아니 뭔 소용이야. 그냥 거기서 신어보면 되지. 근데 되게 우둔하고 바보처럼 미련하게 집에 있으니까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무슨 얘기야? 아니 본질을 생각하면 문제가 터지더라도 해법을 보이는데 본질에 대한 생각이 모르니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교술 장르의 공통점 뭐겠어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교술 장르의 공통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 됐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우리가 아까 내용들에서 정리한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항상 얘기하지만 경험에서 깨달음이 이 구조 처리가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정보를 분류하라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교술 장르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예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그러니까 창의 유방 활동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소지로 집어넣었지만 얘는요 애들한테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할 만한 부분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제가 다루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 필기가 있거나 다뤄지게 되면 제가 이거는 별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 따로 정리할 테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자 우리 문학 장르 여기까지 정리할 건데 문학의 개념어들이나 이론 정리가 한번 필요해질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마지막 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토지도 있고요.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있고요. 백석의 시도 있는데 얘네들이 혹시라도 출제될 수 있으면은 다룰 필요가 있고 제가 이 부분은 그래서 방학 때요. 이 소재들을 가지고 출제됐었던 기출들 그래서 변형돼서 내신에 출제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준비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혹시나 좀 걱정되신다면 그 보충 영상 학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